상온에 노출됐던 독감 백신에 대해 정부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중단됐던 13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독감 무료 접종은 오는 12일쯤 재개됩니다. 북한에게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아빠가 죽임을 당할 때 나라는 뭘 했냐고 물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마음이 아프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진의 만류를 뿌리치고 사흘 만에 퇴원했습니다. 백악관에 돌아오자마자 마스크를 벗은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큰소리쳤지만 백악관 대변인까지 양성 판정을 받는 등 백악관 내부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돈을 내고 강아지들과 산책을 하는 체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법 영업과 부실한 관리로 동물 학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에서 취재했습니다.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상품과 동영상 서비스를 상단에 노출시킨 네이버에 대해 과징금 267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네이버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무료 백신을 맞았어도 몸에 이상은 없다. 방금 전 독감 백신에 대한 품질 검사 결과가 이렇게 발표됐습니다. 다음 주부터 무료 접종을 재개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그냥 넘어갈 일은 절대 아닙니다. 운반 과정에서 적정 온도를 13시간 넘게 방치된 사례, 영하의 온도에서 보관된 사례 등 용납될 수 없는 사례들이 대거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백신 48만 명분은 결국 폐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먼저 홍유라 기자 리포트 보시고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질병관리청과 식약처가 상온 노출이 의심된 독감 백신 750명분과 품질 변화가 의심되는 추가 1,350명분을 검사한 결과 모두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일부 제품이 일정 시간 상온 노출이 있었지만 백신의 품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독감 백신은 25도에서 24시간 동안 노출돼도 품질 변화가 없는 걸로 확인됐는데 이번에 유통된 모든 백신이 해당 범위 안에서 배송됐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효능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백신은 수거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0도 미만 조건에 노출된 27만 명분과 바닥에 놓였던 17만 명분 등 총 48만 명분입니다. 당초 보건당국은 문제의 백신을 맞은 사람은 없다고 했지만 최종적으로 3,045명이 맞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554명은 정부가 수거해서 폐기하기로 결정한 백신을 이미 맞았습니다. 접종자 중 지금까지 보고된 이상 반응 사례는 총 12명으로 3명은 수거 대상 물량을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실한 백신 유통 과정도 상세히 드러났습니다. 백신 유통의 적정 온도인 2도에서 8도를 벗어난 운송 횟수가 196번으로 조사됐는데 그중엔 적정 온도를 800분 동안 벗어난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정부는 13세 이상 청소년 등 중단된 무료 예방접종 일정을 오는 12일 재개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홍미라입니다. 자, 방금 전에 발표가 됐는데요. 이 보건당국은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다희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부는 안전하다고 하는데 진짜 안전한 겁니까? 네, 일단 품질 검사 결과 안전하다, 부작용 우려도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보건당국은 밝혔습니다. 문제가 없다면서 그런데 48만 명분의 백신은 왜 수거하나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수거 물량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0도씨 이하에 노출된 백신입니다. 이 백신이 얼어버리면 불순물이 발생을 해서 주사를 할 경우에 주사기가 막힐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건데요. 네. 이 온도 확인 정확히 되지 않은 것들은 또 백신 효력이 떨어질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수거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좀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수거하기로 한 그 대상이 백신을 실제로 맞은 사람도 있다면서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실제로 현재까지 서울과 대구, 광주, 충남, 그리고 전남, 경북, 제주까지 7개 지역에서 554명이 수거 대상 백신을 맞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작용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는 하는데요. 이 효능이 떨어지는 이른바 물백신을 맞았다면 다시 접종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이상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보건당국은 아직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틀 뒤에 예방접종위원회가 개최가 되는데 네. 여기서 환불 여부나 재접종 여부 등을 방침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군요. 자, 그런데 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이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이 트윈데믹.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선 접종이 빨리 재개가 돼야 될 텐데 접종 일정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나왔나요? 네, 일단 보건당국은 다음 주 월요일인 12일부터 접종을 재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존의 13세 이상 청소년은 지난달 22일 접종을 하려다가 중단이 됐고요. 다음 주 13일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무료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지금 2주 정도 지연이 된 데다가 이 시간차를 두고 하려던 접종이 한꺼번에 몰리게 될 수도 있는 건데요. 문제는 구체적으로 누가 먼저 맞을지 우선순위조차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보통 11월에 독감 유행이 시작되고 항체가 만들어지는데 2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요. 특히 노약자나 고위험군은 다음 주에는 접종을 해야 하는 건데요. 네. 혼란이 적잖이 예상됩니다. 그래요. 이 지금 48만 명분을 이 수거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 무료 접종 대상자가 줄어들거나 이 백신이 부족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 건가요? 네, 그 전체 무료 접종 대상자가 1,900만 명분이기 때문에 48만 명분이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 정부는 예비 물량으로 구매해 놓은 게 43만 명분 정도 있다고 했는데요. 충분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나머지 백신 배송은 누가 하게 됩니까? 이번에 문제가 된 이 신성약품이 계속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신성약품이 조달하기로 한 물량이 기존에 1,200만 도즈 정도 되는데요. 이 문제가 된 건 539만 도즈입니다. 이미 일선 의료기관에 배송이 된 상태고요. 이 예정대로 13세 이상 청소년과 62세 이상이 맞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조달업체를 재선정할 시간이 부족한 만큼 이 신성약품이 나머지 물량도 배송을 맡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감시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는 했는데 구체적인 개선책은 내놓지 않아서 이 국민들의 불신을 잠재우기에는 좀 모자라 보입니다. 네, 계속 취재를 해야겠네요. 지금까지 이다혜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내로라 하는 대기업 사장단을 만났습니다. 올해 정기국회 때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하겠다고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의도와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 같은 법을 기업규제 3법으로 부르는 대기업은 반발했고 면전에서 충돌하고 헤어졌습니다. 웃음기 없었던 냉랭한 만남을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공정경제 3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법안 처리를 미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시급하지 않은 경제 제도에 관한 사안들은 우리 경제가 정상화된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다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공정경제 3법은 다중대표 소송제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금융그룹 감독법 개정안을 의미합니다. 재계는 이 법안들이 기업 경영권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기업의 전략적인 투자에도 큰 제약을 준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공정경제 3법은 기업을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재계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법안들은 예정대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하기는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공정경제 3법 처리에 찬성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곤란하게 만든 일이 또 있었습니다. 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공정경제 3법 처리에 찬성해오던 터라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새로운 역제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노동법을 이 공정경제 3법과 함께 처리하자는 게 요지였는데요. 상황은 원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노동법 개정을 공정경제 3법과 함께 처리하자며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하는 조치와 같이 함께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조치도 취해야 한다. 노동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노조가입 강요를 규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파업 중인 사업장에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는 파견법 개정안 등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돌연 노동개혁 카드를 꺼내든 것을 두고 공정경제 3법에 반발하는 재계와 보수 진영을 달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저서에서 만악의 근원은 기업노조라고 쓸 정도로 정규직 위주의 노사관계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던 만큼 평소 소신이 담겼다는 평도 나옵니다. 정기국회 내 공정경제 3법 처리를 자신하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노동법 처리를 연기하자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SNS에 야당이 거론하는 노동법 개정은 부적절하다면서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유연하게 하자는 것은 노동자들께 너무도 가혹한 메시지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에 찬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에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자, 정부는 추석 전까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이 법 통과도 집행도 서둘렀었죠. 실제로 지급이 됐을까요? 연휴가 이미 끝났는데도 대상자 절반이 아직 받지 못했고 60만 명은 아직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박재희 기자입니다. 추석 전 4차 추경 집행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전체 재난지원금 예산 7조 8천억 원 중 77%가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일선 지급부처로 옮겨졌다고 밝혔지만 4차 추경을 통한 맞춤형 재난지원금도 추석 전에 77%를 집행하는 등 신속한 집행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실제로 국민이 손에 쥔 지원금은 절반도 안 되는 3조 7천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추석 전 지급 대상자 중 59만 9천 명은 아직 지원금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신청자 대부분이 소상공인인데 신청 기한이 10월 말까지로 아직 남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어제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을 재개했습니다. 먼저 중학생 132만 명에게 돌봄 지원금을 지급하고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프리랜서 등 20만 명에겐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47만여 명의 소상공인에겐 새 희망 자금이 지급됩니다. 통신비는 별도 신청 없이 9월 요금 중 2만 원을 이달 중 차감하고 법인 택시 기사 지원금도 조만간 사업 공고를 내 지급할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대상자들에게 지원금 신청 안내 문자를 다시 보내 지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자, 기본자산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기본소득을 넘어서 태어난 아기 한 명당 2천만 원을 줘서 이 아기가 성인이 됐을 때 목돈을 마련해 주자는 겁니다. 여당의 주장인데 그 세금은 다 어디서 조달할 건지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기본자산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기본자산제란 정부가 신생아가 태어나면 계좌를 만들어 2천만 원을 지급하고 특정 이유를 적용해준 뒤 성인이 되면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들에게 4천에서 5천만 원의 목돈을 지급해 자립 기반을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자산 없이 소득만 오르면 엄청난 고소득자가 아니고서는 자산 행색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국가가 조정자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도 시행을 위해선 연간 30만 명 출생을 기준으로 6조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김 의원은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입장입니다. 이 같은 구상을 두고 포퓰리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보편적 복지제도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선거 때마다 또
사회보장 지출을 더 확대하자는 이런 어떤 주장들이 본물처럼 터지는 게 뭐 자꾸만 현실인 것 같아요. 별다른 혜택을 못 받는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제도 혜택이 가야.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남의 돈으로 생색내지 마라. 세금은 누가 내냐. 애 한 명 키우는데 2, 3억이 드는데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등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강희다입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하얀 A4 용지에 또박또박 쓴 글씨. 서해에서 피격당한 공무원의 고위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 편지입니다. 늦둥이 8살 여동생과 며칠 후에 돌아오겠다며 화상통화까지 한 아버지. 아들 학교에 오셔서 직업 소개를 할 정도로 공무원이라는 자부심이 높았던 아버지. 길가에서 모르는 할머니께 홍시를 내어드리던 마음이 따뜻한 아버지. 아들이라 간직하고 있을 아버지에 대한 생생한 기억들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이 편지에 배후가 있다는, 누가 대신 써준 것 같다는 악성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황망한 죽음이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들었으면 청와대로 가는 편지를 썼을까요? 이런 마음까지 조롱당해야 하는 피해자 가족이 안타깝습니다. 피격 공무원의 아들은 어떤 심정으로 대통령을 불렀는지 김민곤 기자가 유가족에게 들어봤습니다. 숨진 공무원 이모 씨의 유족은 아들이 직접 쓴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아들이니까 아빠한테 쓴다는 마음으로 쓴 거죠. 마지막 편지를 손편지로 쓰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 아들은 편지에서 아버지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 썼습니다. 아버지를 잃게 만든 북한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아빠를 무참하게 총칼로 죽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랬어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들은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견스러운 게 이제 가장의 역할을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가 봐요. 엄마나 동생을 챙기려고. 유족들에게 배후 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가슴이 아프다고 말합니다. 편지가 공개된 뒤 형이 돈에 눈이 멀어 조카를 앞세운다거나 누군가 편지를 쓰라고 꼬드기지 않았겠냐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초상집에 대한 그 A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만약에 자기 부모 형제 누군가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을 때 과연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악성 댓글과 관련해 시민단체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네티즌을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숨진 공무원의 아들은 편지에서 정부의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족 측은 국제사회의 도움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UN 인권사무소의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오토 원비어의 유족과도 연대해볼 생각입니다. 이어서 남영주 기자입니다. 숨진 공무원 이모 씨의 형이 UN 인권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비무장한 민간인을 총살한 북한의 만행에 대해 유엔의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과의 면담에는 국민의힘 하태경, 태영호 의원도 함께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이거 올바로 국민들에게 조사하고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유엔의 힘이라도 빌리자고 지금 우리 달려왔습니다. 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난 유족은 오토 원비어 가족과의 연대에 대한 얘기도 나눴습니다. 원비어는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 미국으로 송환된 지 6일 만에 숨진 대학생입니다. 반 전 총장은 원비어 가족과 협력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유족의 조사 요구를 어떻게 처리할지 밝히지 않았지만 SNS를 통해 남북의 공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유족은 유엔 인권사무소 방문 이후 국방부도 찾았습니다. 이 씨가 북한의 총격을 받을 당시 감청한 녹음 파일과 시신 훼손 장면이 촬영된 영상의 공개를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공무원의 월북 의사 표시가 있었는지 여부, 북한군의 총구 앞에서 진정한 의사로 월북 의사 표시를 하였는지 전후를 살펴 파악할 것입니다.
국방부는 유족의 정보 공개 청구 내용을 검토한 뒤 답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피격 공무원 아들의 편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답했습니다. 강민석 대변인을 통해 위로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야당은 아빠가 숨질 때 나라는 무엇을 했냐는 아들의 질문에 대통령이 직접 대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편지 내용을 보고받고 공무원 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나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편지가 청와대에 도착하는 대로 직접 답장도 쓸 계획입니다. 대통령의 위로 발언은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여전히 대통령은 없었다며 문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고등학생 아들이 듣고 싶은 사실을 외면했습니다. 이마저도 대변인을 통한 대리 답변에 그쳤을 뿐입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밝히라는 요구도 이어갔습니다.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물음에 대통령은 정직하게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정치권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증인 채택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우리 정부가 남북 공동조사를 제안한 지 9일이 지났지만 북한은 전화도 안 받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핵개발 주역과 군작전 총책임자에게 원수 칭호를 부여하며 초고속 승진시켰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고 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리병철 동지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박정천 동지에게 조선인민군 원수 칭호가 수여됐습니다. 북한군 장성 계급은 별 하나 소장을 시작으로 중장, 상장, 대장, 그 위에 차수와 원수로 구분되는데 최고사령관이자 공화국 원수인 김정은을 빼곤 말 그대로 군 최고 직위에 오른 겁니다. 한때 최룡해를 제치고 북한 정권 2인자로 불렸던 황병서도 계급은 차수에 불과했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주역인 리병철은 김정은 위원장과 맞담배를 피우고 부둥켜 안고 환호할 만큼 절대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정치국 회의에서도 김정은 위원장 바로 왼쪽에 앉아 위상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합참의장격인 박정천 총참모장 역시 지난 5월 차수 계급장을 단 뒤 5달 만에 원수로 초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과 달리 군보다는 당을 앞세웠던 김정은이 경제난과 감염병 위기에 군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규명에 더 이상 관심이 없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이번 서해 피격 사건 지휘 계통의 책임자입니다. 이 사람을 승진시켰다는 거는 김정은 사과가 전혀 진정성이 없다. 오히려 우리를 우습게 보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이번 주 토요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새로운 전략무기를 선보이며 핵 무력 과시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 75명. 우려했던 급증세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귀성 감염이 걱정입니다. 세월이 가니까 오지 마라. 안 와도 된다. 이렇게 오지 말라 했건만 이 정부 정읍의 한 마을은 이 귀성 감염으로 마을 전체가 봉쇄됐습니다. 이 최초 확진자가 30대 여성이었는데 서울에서 내려온 친정 오빠에게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복진 기자입니다. 방역 차량이 마을 곳곳을 소독합니다. 마을 회관은 문이 굳게 닫혔고 출입 통지선이 쳐졌습니다. 주민들이 연이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마을 전체가 봉쇄된 겁니다. 주민 70여 명은 앞으로 14일 동안 마을 밖으로 나갈 수도 이웃과 만날 수도 없습니다. 확진자가 속출하자 마을 입구에는 경찰이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30대 여성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걸 시작으로 여성의 자녀와 시부모 등 가족 7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시어머니와 접촉한 지인도 양성이 나와 지금까지 관련 확진자는 9명입니다. 주민들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가 모종에서 몇 분인지 모여서 나와 접촉장에서 마스크 쓰신 분도 계시고 안 쓰신 분도 계시고. 방역당국은 여성의 친정오빠를 최초 관념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친정오빠는 서울에 머물다 추석을 새러 내려왔는데 확진 판정을 받을 때까지 아무 증상이 없었습니다. 명절 당일날 133번, 즉 여동생이 140번 오빠의 집을 방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감염이 된 걸로 추정을 합니다. 우려됐던 조용한 전파가 현실이 되면서 방역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최장 잠복기 14일, 그리고 빈도가 가장 높은 잠복기인 5 내지 7일이 도달이 되면 될수록 추석 연휴와 관련된 확진자의 발견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언제 어디서든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 수 있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아직 완치 판정도 받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 이 백악관으로 돌아와 마스크를 벗고 외쳤습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참모들이 복귀를 만류했지만 재선 캠페인 재개까지 선언했습니다. 이 조급한 건 이해가 가지만 누군가에게 전염시킬까 조마조마합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채 병원 출입문에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지지만 감사하다는 짧은 말과 함께 엄지를 치켜 세운 뒤 차량에 탑승합니다. 대통령 전용 헬기는 지지자들이 몰려있는 병원을 떠나고 잠시 뒤 백악관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2층 발코니에 서서 마스크를 벗은 뒤 헬기를 향해 경례를 합니다. 이번 사흘 만에 백악관으로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번제를 과시하며 체험담까지 제시했습니다. And I learned so much about coronavirus. And one thing that's for certain, don't let it dominate you. Don't be afraid of it. 백악관 참모들이 입원 치료 연장을 권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고집을 꺾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o we're looking to this weekend. If we can get through to Monday with him remaining the same or improving, better yet, then we will all take that final deep sigh relief. 퇴원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곧 선거 캠페인에 복귀할 것이라며 중국 바이러스를 이긴 무적의 영웅이 될 것이라는 기사까지 인용해 본인을 치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21만 명 이상이 감염돼 숨진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일반인이 받지 못하는 최고 수준의 의료 처치를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돌아왔지만 백악관 대변인을 포함한 핵심 참모들이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아 대선 캠페인 업무는 여전히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고집을 부리며 조급하게 서두르는 이유가 이해도 됩니다. 이 본인은 당분간 백악관에 격리된 신세인데 이 경쟁자 바이든 후보는 당락을 좌우할 초박빙 지역인 이 플로리다를 누비고 다니고 있습니다. 윤수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로 발이 묶인 사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를 찾았습니다. 플로리다는 늘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박빙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15일 2차 대선 TV 토론회가 열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바이든 후보는 행사장마다 마스크를 바꿨었고 기자들이 다가오면 뒷걸음질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켰습니다. Listen to the science. If the scientists say that I'm sorry. 자신은 툭하면 방역 수칙을 무시하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Masks matter. These masks, they matter. It matters, it saves lives. It prevents the spread of the disease.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소식에 전국 여론조사에선 바이든 후보가 크게 앞서 있지만 경합주 6개 지역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위스콘신주와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두 후보 간 격차가 오차범위 내여서 아직은 승부를 예측하기 힘듭니다.
경제를 더 잘 관리할 후보로 6개 주 모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꼽고 있는 것도 변수입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퇴원 소식에 뉴욕 증시는 급등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정체불명의 바이러스, 사망자가 속출하고 가짜뉴스도 등장합니다. This is forsythia. I've been taking it since the onset of the symptoms. 치료제를 구하려고 폭동까지 일어납니다. 전염병만큼이나 인포데믹, 즉 정보 전염병도 위험한데요. 최근 코로나19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트럼프 미 대통령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코넬 대학 연구진은 코로나19 확산 5개월간 쏟아진 3,800만 개의 기사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가짜뉴스를 추려 주제별로 분석하니 5G가 코로나19를 전염시킨다, 새로운 질서를 위해 바이러스를 만들었다부터 특히 기적의 치료제 관련된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적의 치료제 관련된 내용이 5개월간 얼마나 언급됐는지 그래프로 그린 건데 특히 3월과 4월에 크게 치솟죠. 먼저 3월 19일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I think it could be the game changer. 말라리아 치료제 언급 후에 관련 정보가 쏟아진 건데 두 번째 그래프가 치솟기 직전엔 이 발언이 있었습니다. And is there a way we can do something like that? Injection inside or almost a cleaning because you see it gets on the lungs and it. 팩트맨이 국내 포털 사이트 검색량도 살펴봤는데요. 같은 기간 말라리아 치료제 관련 검색이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은 치료 효과가 없어서 FDA 긴급 승인이 취소됐고 살균제 주입 역시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의학계 경고가 있었죠. 연구진은 코로나19 허위 정보 중에 37.9%가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이었다고 분석했는데요. 영어 기사만 다뤘다는 한계도 있지만 미 대통령의 발언이 코로나19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오늘 새벽 바다 한가운데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침실에 1시간 가까이 갇힌 선원들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배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선 갑판에서 불길이 치솟고 흰 연기가 쉼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해경 구조정이 불이 난 어선에 접근해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구조한 승선원 5명, 편승 완료, 편승 조치해서 본함으로 이동할 것임. 긴급 출동한 헬기는 부상자를 신속히 옮깁니다. 환자 1명, 헬기 이송 완료. 전남 신안군 흑산도 해상을 지나던 86톤급 어선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새벽 2시 50분쯤. 당시 선박에는 선원 1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새벽 시간에 불이 나면서 침실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일부 선원들이 1시간 가까이 갇혀있기도 했습니다. 산미 식당 쪽에서 불이 났는데 식당 안쪽에 침실이 있어요. 연기하고 불꽃이 나오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서 침실에 못 나온 거예요. 신고를 접수한 해경이 경비함정을 출동시켰고 진화 작업 끝에 불은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선원 11명이 해경에 의해 구조됐고 구명뗏목을 타고 탈출한 2명은 인근에서 조업하던 선박에 발견됐습니다. 8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이 중 연기를 마셔 의식을 잃었던 선원 2명은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화재 선박이 내일 여수항에 입항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강력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공개한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가 인천공항으로 압송됐습니다. 범죄자, 심판자를 자처한 이 사람, 알고 보니 본인도 수배자였습니다. 김재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팔 셔츠 차림에 하얀 모자를 눌러쓴 30대 남성이 입국장을 빠져나옵니다. 성범죄 등 강력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입니다. 운영자는 신상 정보 게시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할 말 없냐는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운영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숨진 대학생한테 하실 말 없으십니까? 앞서 범죄자로 지목된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신상이 공개된 한 대학 교수도 성범죄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운영자는 이미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수배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디지털 교도소 건과 다른 2건의 혐의로 이미 수배된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운영자가 처음 수배된 건 지난해입니다. 수배된 상태에서 올해 초 디지털 교도소를 만들어 운영해온 겁니다.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지로 거처를 옮겨 다니던 운영자는 지난달 22일 베트남에서 붙잡혔습니다. 베트남 측에서 비슷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 해서 저희가 CCTV를 확인해 보니까 맞다고 판단이 돼서 바로 체포를 하고, 운영자는 이 사건을 수사해온 대구지방경찰청으로 이송됐고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해외 입국자 격리 조치에 따라 대구의 경찰서 유치장에 격리한 뒤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혁입니다. 돈을 내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프로그램. 이색체험 같지만 빌려주는 어린 강아지들 모습 보면 강아지 산책이 아니라 학대에 가깝습니다. 현장 카메라 김철웅 기자입니다. 귀여운 강아지들과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입소문이 난 곳이 있습니다. 돈을 주면 몇 시간 동안 강아지를 빌릴 수 있다는데요. 동물단체는 학대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현장으로 갑니다. 경기 안성시에 있는 풍산개 농장. 생후 3, 4개월 된 강아지들이 모여 잠을 자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하루 100명 정도 오는데 코로나19 이전엔 더 많았습니다. 한 마리와 2시간 동안 2만 원. 강아지는 돈을 낸 손님들과 체험이라 불리는 산책을 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전문가와 함께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2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나는 가지고 싶지 않은데 사람들의 의지대로 가야만 하고 항상 그 스케줄을 지켜야 한다는 점도 굉장히 우려스럽고 스트레스를 충분히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도 지쳐 보이는 강아지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개들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12시간 정도 잠을 자는데 강아지는 그 이상을 자요. 쉬고 있는데 저희는 놀고 싶어요. 그럼 얘는 놀아야 돼요. 이용객들은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뒤 사진을 찍으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자연스럽게 강아지 휴식은 뒷전이 되고 강아지는 사진의 배경이 됩니다. 정해진 대여 시간 때문에 사람은 조급해집니다. 강아지가 줄에 묶여 억지로 끌려가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반려견을 아끼는 체험이라는 업체 측 주장과 달리 기본적인 관리도 부실했습니다. 지금 날씨가 더운데 물이 없어가지고 강아지들이 물을 찾고 있습니다. 호기심에 갔다가 마음이 불편해졌다는 이들도 많습니다. 다를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우리가 왔다가 하면은 좀 미안해서. 취지는 산책인데 제가 갔었을 때는 산책을 하는 강아지가 거의 없었어요. 되게 애들이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는 느낌, 동물학대에 같이 동참한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갓 태어난 새끼만 동원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난 5월에 촬영된 영상인데 면역력이 매우 약한 생후 1, 2개월로 추정됩니다. 강아지가 크면 어떻게 될까? 눈에 띄지 않는 뒤편 축사로 옮겨집니다. 여기서 또 다른 새끼를 낳기 위한 번식용으로 길러집니다. 업체 측은 산책 횟수를 제한하는 등 강아지 건강을 챙기고 있다면서 체험 프로그램은 점차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분명히 미흡한 점은 분명히 있고 체험 사업은 점점 이제 축소해서 갈 그런 예정입니다. 관광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봐달라고도 했습니다. 농촌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약간 테마를 가지고 마을이 지금 이렇게 발전하면서 가고 있는 과정인데 동물단체는 현행법상 동물 대여가 금지돼 있는데 체험이란 명목으로 편법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성견들은 가두어둔 상태에서 지금 어린 애기들만 일종의 쇼윈도에 내놓은 이런 형국이잖아요. 인형놀이 하는 거, 대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이런 동물 학대 행위라고 생각하고요.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란 지적에 대해서 업체 측은 겸허하게 수용하고 또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업체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동물을 돈벌이 대상, 도구로 보는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현장 카메라 김철웅입니다. 전 세계가 이동을 제한하고 있는데 중국은 국경절 연휴 첫 나흘 동안 나라 안에서 4억 명이 이동했습니다. 그 진풍경을 베이징 성혜란 특파원이 보여드립니다. 녹색등으로 신호가 바뀌자 경찰들이 뛰쳐나가 횡단보도 사이에서 차단벽을 만듭니다. 국경절 연휴에 인파가 몰리자 통행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른바 지퍼식 인간벽이 또 등장했습니다. 명소마다 관광객들의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这里人太多了，听保安说，估计要2个半小时才能进入。 2만 명의 인파가 한꺼번에 몰린 관광명소 황산에는 폭우가 쏟아져 등산객의 발이 묶였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중 첫 나흘 동안 이동한 중국 내 관광객 수만 4억 2,500만 명. 코로나19 유행이 없었던 지난해 국경절 연휴 첫 나흘 이동 인구의 78% 수준입니다. 내수를 살리려는 중국 당국이 할인 이벤트 등을 통해 관광 활성화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이 처음 시작된 우한이 있는 후베이 성엔 나흘간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았습니다. 확진자 치료시설로 사용됐던 우한 실내체육관에도 7,500명의 관중이 모여 자선 농구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作为疫情的中心，武汉和武汉人民付出了艰辛的努力和巨大代价，我们要感谢。 올해 초 춘제 연휴 기간 이동으로 전국 감염 확산을 겪었던 중국. 이후 전 세계 전염병은 다시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지만 중국은 연휴 기간 방역의 끈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열한 야랑 시작합니다.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조국 추미애와 다른 누구? 네. 누굴까요? 미국에 요트 사러 간 남편 때문에 곤란해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다른지가 오늘의 주제겠군요. 네, 이 세 사람 모두 가족과 관련된 의혹 때문에 여론의 비판을 받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이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은 가족이 잘못한 게 없다면서 적극 감싼 반면 강경화 장관의 경우 부적절했다면서 분배형이 선을 그은 겁니다.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처신을 잘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유감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요. 은퇴한 교수로서 나의 삶을 살겠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해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인의 가족으로서 조금 적절치 못했다. 네, 여기서 잠시 민주당이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 가족에게는 어떻게 했는지 보고 오시죠. 엄마 찬스다 특혜유가다 이렇게 욕먹는 게 합당합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 조국 딸이. 그런 보도도 결국 포르쉐가 아닌 파란색 아반떼를 탔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얼핏 생각을 해보면요. 이 자녀 문제로 검찰 조사까지 받았던 이 조국 추미애 전현직 장관에 비하면 이 오히려 강 장관을 옹호하는 게 더 쉬울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일단 이 여권의 입지가 다릅니다.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야당 시절부터 함께한 정치적 동지입니다. 하지만 강경화 장관은 깜짝 스타, 영입 인사일 뿐이죠. 법무부는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 검찰 개혁과 연관돼 있지만 외교부는 그런 이슈가 없다는 점도 민주당이 온도차를 보이는 이유로 꼽을 수 있습니다. 참 냉정하군요. 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손흥민은 되는데 영국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열왕야랑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네.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병역 특례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2018년 아시안게임 축구 대표팀에 합류해서 금메달을 따고 특례 혜택을 받았죠. 정치권에서 이 손흥민 선수를 거론하면서 왜 BTS, 방탄소년단은 혜택을 안 해주냐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되는데 왜 BTS는 안 되냐? 불타오르네. 밥 딜런은 노벨 문학상도 받는데 왜 우리는 딴따라로만 보냐? 유독 지금 그 대중문화 하는 분들에 대해서만은 이게 좀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참 이
병역 문제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서요. 이 그럼요. 찬반이 엇갈리는데 네. 그래서 여당 내에서도 이 특례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죠. 네, 민주당 청년 최고위원은 병역 특례에 반대한다는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병역을 성실하게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 속에서는 구태여 이제 뭔가 정치권에서 부담을 지어주는 게 맞나라는. 이낙연 대표도 정치권에서 먼저 말을 꺼내는 것은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긴요, 이 정작 당사자인 BTS는 이 병역 의무를 다 하겠다 이런 의견을 밝혔잖아요. 네,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 이런 해결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여랑야랑인 동반 입대인데요. 나이가 다른 멤버들이 같이 입대했다가 같이 전역하면 공백 기간을 확 줄일 수 있겠죠. 네, 이 팬들의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게 2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검색 노출 순위 조작 때문입니다. 황규락 기자가 자세하게 보도합니다. 네이버 쇼핑 검색창에 모자를 검색하면 수백 개의 판매업체가 나옵니다. 가장 위에 검색되는 것은 네이버 제휴업체.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자사 입점업체 상품의 가중치를 줘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시키고 쿠팡이나 옥션 등 경쟁사에 불리하게 노출 순위를 조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 결과 네이버는 2017년 네이버 TV에 올라온 영상에도 가중치를 부여해 검색에 더 많이 노출시키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일주일 만에 검색 최상위 노출된 네이버 TV 동영상 수가 22% 증가했고 경쟁사 플랫폼 영상의 노출 수는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검색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그 밑에 다른 서비스도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약간 심판이면서 플레이어도 같이 한다. 자기 편 선수한테는 점수도 더 주고 뭐도 더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차별이 있었다. 공정위는 네이버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6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네이버 측은 소규모 판매업체도 검색될 수 있게끔 검색의 다양성을 위한 조치였다며 공정위 결정에 불복하고 향후 법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예상은 했지만 엄청났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코스피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공모주 청약에서 오늘 하루 50조 원을 모았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청약 마감을 2시간 정도 앞둔 시각 잠잠했던 증권사 창구가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에 비해 사람이 늘어난 게 확연합니다. 눈치 작전을 끝낸 개미들이 증거금을 싸들고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래면은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낫죠. 국내뿐만 아니라 하신 데는 많이 시에도 의외로 예상치 급격히 있고. 청약 증거금은 오늘 점심시간을 전후로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어젠 8조 원대였지만 오늘 낮 12시를 기준으로 31조 원을 넘었습니다. 오후 4시 마감까지 몰린 청약 증거금은 58조 4천억 원으로 하루 만에 50조 원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SK바이오팜이 코스피에서 세운 기록보다 2배 가까이 큰 규모인 동시에 우리 증시 역사상 최대였던 코스닥의 카카오게임즈보다 불과 1,000억 원 모자란 금액입니다. 최종 경쟁률은 607대 1로 1억 원을 맡기면 받을 수 있는 주식은 2-3주 정도로 예상됩니다. 빅히트 공모주는 최근 증권사의 의무 보유 기간이 끝나자 매도 물량이 쏟아진 SK바이오팜보다 의무 보유 기간이 더 짧아 향후 주가가 급락할 우려도 나왔던 상황.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성장 가능성, 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상장 이후에 급격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일각의 우려에도 흥행에 성공한 빅히트의 주가가 오는 15일 상장 이후 얼마나 상승할지 시선이 집중됩니다. 채널A 뉴스 양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뉴스입니다. LG 박용택이 개인 통산 2,500안타에 하나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 잠실에서 KBO 리그의 새 역사가 쓰일 수 있을까요? 김유빈 기자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LG의 박용택이 프로야구 최초로 통산 2,500안타 대기록을 작성하기까지 불과 단 한 개의 안타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5회 현재 LG와 삼성이 1대1 동점인 가운데 류중일 감독이 아직까지는 박용택 대타 카드를 꺼내들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록 작성을 앞두선지 박용택은 오늘따라 타격 훈련에 힘을 냈습니다. 상대팀 타격 코치와도 웃으며 대화하는 등 컨디션도 좋아 보였습니다. 박용택은 지난 2018년 통산 2,319안타로 양준혁의 기록을 넘어 리그 1위로 등극했습니다. 은퇴를 앞둔 올 시즌부턴 2,500안타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는데요. 될 듯 말 듯 참으로 잡기 힘든 기록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꿈꿔보지도 못했던 거고 많이 영광스럽고 스스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이고요. 4월 전 수원에서 2,499안타를 기록하며 다음날 기록을 세울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무사 3루 상황에서 받아친 타구가 수비수 글러브로 쏙 들어가며 실패했습니다. 주자의 안전한 홈인을 위해 기록 대신 희생플라이를 택한 겁니다. 올 시즌 주로 대타로 나서는 박용택. 한 타석 한 타석 19년 베테랑의 혼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잠실에서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오늘 아침도 무척 쌀쌀했죠. 기온이 내려가면서 단풍이 물드는 속도도 조금씩 빨라질 것 같습니다. 오늘 오대산 비로봉에도 단풍이 도착했다는 소식인데요. 올해는 작년보다는 일교차가 커서 단풍 빛깔이 더 아름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무척 쌀쌀합니다. 대부분 10도 안팎으로 출발하고요. 일부 중부 지역은 5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많게는 15도 가까이 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구름량이 많아져서요. 쨍한 가을볕은 오늘보다는 좀 덜하겠습니다. 14호 태풍 차놈이 어제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에서 만들어졌는데요. 태풍은 일본 남쪽 해상을 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영향은 없겠지만 동풍을 한층 강화시켜서 내일 밤부터 제주와 경상 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다시 예년 기온을 되찾겠고요. 주 후반에는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질병청은 맞아도 이상 없다고 했지만 이 독감 백신 관리는 분명 문제투성이였습니다. 공짜 싫어하는 사람 없죠. 정부는 올해 300만 명이 더 공짜로 맞을 수 있다고 선심을 썼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선 이 공짜 못 믿겠다며 돈을 주고 맞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공짜보다 중요한 건 정부 신뢰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